네. 저는 현재 서울대 의예과에 재학 중이며, 지금 여러분들께 서울대 MMI 준비 체크리스트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례대로 과목별로 이제 다 4가지 체크리스트, 의료윤리, 인문사회학적인 지식들,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 수학적인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4개의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였고, 마지막 기타란에서 제가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느꼈던 마음가짐이나 그런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는 의료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지식들입니다. 어, 지금 MMI를 대비함에 따라서 특히 서울대 의대를 준비하면은 이런 의료윤리는 필수적으로 꼭 알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 중 하나인데요.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선정하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존엄사입니다. 존엄사는 현재 대한내과학회에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영명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워딩 하나하나를 직접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 존엄사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 정도는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존엄사는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2가지 유명한 사건이 존재하는데 바로 1997년 보람의 병원 사건 그리고 2009년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우선 그럼 처음에 보람의 병원 사건에서 어떻게 하다 존엄사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의 병원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개를 거칩니다. 술에 취해 머리를 부딪힌 환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환자의 보호자분께서 의사들에게 직접 이 해당 환자의 퇴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이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의 아내였었는데 평소 가정폭력 또는 잦은 음주 등으로 인해서 이미 환자와의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270만 원이라는 거금이 수술비로 청구가 되자 이런 병원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런 음주 등으로 인한 불만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불만 등을 이유로 퇴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보호자의 요구에 대해서 의사 측에서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호흡기를 떼는 경우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는 지속적으로 의사 측에게 퇴원을 요구하였고 결국 의사 측은 보호자에게 병원의 책임을 물게 하지 않겠다라는 어, 각서를 서명하게끔 만들고 퇴원을 시켰습니다. 호흡기 제거 5분 이후 해당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사건이 뉴스를 타게 되면서 이런 가정폭력과 관련된 문제와 더불어서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을 다른 각도로서 바라보았는데 해당 의사에게는 살인 방조죄 그리고 아내에게는 살인죄라는 명목으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들은 환자의 보호자의 의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불합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료 현실을 망각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며 내린 판결이다. 또는 앞으로는 환자의 보호자의 퇴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라며 음, 그런 병원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모든 사유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내려진 판결이었고, 이후에 2009년도에 새로운 판결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이 당시 김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수술 도중 의식 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호자들은 할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병원 측에 해당 환자의 호흡기 제거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이러한 1999년 보람의 병원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에 대한 동의를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은 법원으로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법원에서도 기각된 사유였지만 어, 헌법재판소 소원 신청을 넣으면서까지 환자 보호자들이 그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기의사 존중권 등을 이유로 들며 할머니에 대한 존엄사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5월 김할머니 사건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듯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고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 즉, 더 이상의 회복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말은 아래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상태라는 것에서 후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해당 환자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좀 더 높은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건은 대한의사학회에선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2009년도에 있었던 이 법원 판결문은 존엄사라는 개념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존엄사와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2016년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 결정법이라는 속히 이르는 연명치료법이 201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18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현재 2021년 그리고 2022년에도 개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법인데, 큰 맥락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환자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의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된 경우, 해당 환자의 질병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이러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안락사와 관련된 법입니다. 약물적인 치료로서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약물적인 치료로서 해당 환자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치료 결정법에서도 해당 환자에 대한 음식 투여 또는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더라도 음식 투여 혹은 다른 수분 보충과 같은 인체에 있어 활동에 있는 필수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살인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것으로 환자의 의사를 미리 들어두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됨에 따라서 자신이 연명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니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로서 최근에는 이렇게 환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회복 불가능성과 함께 고려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존엄사와 다르게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그 문제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직적 리더 팔로워 관계에 입각하여서 이런 피라미드 구조의 위에 있는 핑크색이 리더의 위치인데 이런 리더가 가장 위에 있고 팔로워들은 아래에 있는 수직적인 관계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너의 담당 교수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너의 직장 상사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나왔다면 현재는 점차 수평적 리더 팔로워의 관계로서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2022년 MMI 기출문제 중에 그 연구윤리를 묻는 방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어떤 대회를 나감에 따라서 그 해당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표 5분 전에 깨닫게 되었고 다른 학생들과 상의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만약 그 조의 리더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묻는 문제였는데 지금으로서 본다면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내 주변 동료들 또는 친구들과 관련된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이런 의료 윤리와 관련된 것은 연구 윤리 그리고 존엄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숙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인문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것입니다. 사실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측면에서 분리시켜서 바라볼 수가 없는데 아직 면접을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문제 또는 어, 그 의과대학생 정원 확대 문제와 같은 그런 민감한 사항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된 전망입니다. 학생들 분들께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현재 존재하고 의료계에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그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제시되었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양측의 찬성 측 의견 그리고 반대 측 의견을 모두 알고 계신다면 어떤 자신의 의견 피력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MMI에서 추구하는 것이 반반 사고인데 이런 MMI 베이스드 띵킹에 입각하여서 바라본다면 의료적인 측면 역시 반반의 입장을 가지는 것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반반만을 추구하기 한다면은 오히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너무 중립을 가지고 지키고 있고 자신만의 의견이 없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료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또는 어떤 시사 문제 같은 경우 7대 3에서 6대 4 정도의 의견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 1과 의견 2의 7대 3 또는 6대 4 지점에 대해서 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해 교수님이 이에 반해 의견을 피력하게 된다면 이 비율을 절반 정도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원래 7대 3이었다면 6대 4 정도로 조정하거나 하는 등의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찾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최근에 시사 잡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왼쪽에 있는 에듀윌 시사상식 잡지를 주로 읽었었고, 이게 현재는 2023년 9월호를 마지막으로 폐지가 되었지만, 그 전에 나왔던 23년도의 주제들로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2023년 5월 달에 발의되었던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 사람들처럼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의료보험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한다던가 아니면 주거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던가 등의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가져야 될 생각들은 이게 과연 어떤 법이고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법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 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외국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거는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활동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직전에는 이러한 그 과학적인 지식 또는 수학적인 지식을 찾아보기보단 시사 상식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머릿속으로 직접 찾아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 생각들을 적어 나가면서 질문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나가는 형식으로 그런 면접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그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예술에 대한 지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가 학생 때 공부했던 예술 책인데 이 책을 직접 사라는 말씀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제목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가의 눈을 알면 그림이 보인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미술은 항상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누구를 중심으로 한 미술인지, 예술 작품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 작품의 예술성이 누구에게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각 시대상의 예술성이 어떻게 변했고, 그 예술성이라는 것이 현대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그리고 감상자 사회적으로 그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음, 예술에 대해서는 굳이 구체적으로 안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예술 작품을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분석 능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분들께서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뱅크시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뱅크시와 관련된 것 역시 이런 사회적 시선과 뱅크시란 작가, 그것을 감상하는 감상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평가된 작품이기에 그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적인 측면입니다. 과학은 사실 물원, 지원, 화원, 생원, 거기에 화투, 생투 정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상관없는데, 물리원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각 교육과정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서울대 MMI 정서에 맞지 않고 오히려 연세대학교 그런 과학 재시무 면접에 적합한 것이고, 그러나 화학과 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료적인 측면에서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키워드를 찾아보았습니다. 화학 1과 화학 2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평형입니다. 화학 1에서는 이런 측면이 잘 나타나지는 않긴 한데,
중화적정 같은 적정을 다룰 때는 평형이 사용되기도 하고, 평형이라는 키워드는 화학2에서 진짜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르샤틸리의 원리로 어떤 평형이 깨질 때 화학 반응이 바뀔 수도 있다는 반응 속도론에 입각한 촉매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온도에 따라 압력에 따라 어떤 상평형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학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그리고 이런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 생명공학의 작용 등을 생명과학 원투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런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는 다름의 미학을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평형과 다양성이라는 것은, 어, MMI 제시문에서 공통적인 주제어를 찾으라는 문제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들 중 하나이고, 특히 이런 화학적인 평형 또는 생물학적 다양성과 관련된 제시문을 주고, 인문학적인 평형 또는 인문학적인 다양성과 관련된 제시문과 함께 연계해서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런 키워드와 관련된 다양한 화학적인 법칙 또는 생물학적인 지식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수리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건 확률과 통계, 뭐 미적분학, 기하학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이 있는데 이, 이 중에서 가장 쓰려면 쓸 수 있는 게 확률과 통계인 것 같습니다. 수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MMI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지가 않고 오히려 수학적인 지식을 묻기보다는 이 세 개의 효율성을 따지는 문제를 더 많이 낼 것입니다. 결국에 세상은 돈으로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기하 문제가 있다면 기하 문제를 어떻게 균형을 놓을 것인지 그런 저울을 세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세계를 바라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효용적인 측면도 빼먹을 수가 없다는 것은 MMI에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 MMI는 꼭 긍정적인 정답을 제시할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적 예시를 하나 들자면 22학년도 기출문제 중 아프리카 물펌프 그리고 큐 드럼통과 관련된 제시문이 있습니다. 해당 제시문에서는 그 물펌프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가치가 낮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거 있는지 질문하였는데 그러한 물펌프의 실패를 방 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제시문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주변 학우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처음에 물펌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만 내놓다가 갑자기 제시문 이후에 부정적 전망을 내놓기가 어려웠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MMI에서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주목하는 것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의사과학자의 양성, 리더 팔로워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시사적인 주제에 대한 관심과 토론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의사과학자라는 키워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인성을 어떻게 함량할 것이고 자신이 연구 방향성을 설정함에 따라서 그 윤리적인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메마른 의사, 그러니까 감정이 메마르고 기계적으로 환자만 치료하는 의사가 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평적인 구조의 리더와 팔로워와의 관계, 자신이 리더로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그 자유주제 탐구라는 수업 시간이 있는데, 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했던 7가지 토론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시의성 높은 주제들과 의료 윤리와 관련된 주제들로 나뉘었고, 위에가 4개가 이제 지역인재 선발 전형, 챗 GPT와 관련된 논의, 설탕세, 그리고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였고, 의료 윤리 같은 경우 뭐 성범죄 이력 있는 의사의 면허 제정을, 면허 박탈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과기의전원을 설립하는 것이 어떤지, 또 호스피스와 조력 전담사에 대한 학생의 생각이 어떤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의성 높은 주제를 살펴봤을 때 각각에 대한 담긴 사회적 주제가 있었는데 지역인재 선발 정의는 역차별의 문제를 나올 수가 있고 챗 GPT의 경우 현재 인공지능의 발달과 인류의 직면한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설탕세를 통해서 공중보건과 의료와 관련된 법
마지막 생활 동반자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즉, 이런 시의성 높은 주제들을 살펴보면서도 결국 그 안에 속해 있는 사회적 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작은 주제를 보기보다는 큰 틀, 즉, 사회적 주제를 찾아 나가는 연습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장에서 어떻게 긴장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장에서는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듣는 것인지입니다. 교수님은 절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자신의 답변에 대해서 교수님이 주시는 피드백을 듣고 그리고 교수님이 자신의 답변에 대해서 하는 표정을 보면서 그 내가 하고 있는 답변이 정답인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잘못되었다고 해서 긴장하지 말고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지 않는 것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교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반드시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들어가야 되고 교수님 보통 두 분이서 들어오시는데 한 분은 약간 무뚝뚝하신 편일 거고, 한 분은 굉장히 친절하신 편일 겁니다. 그러면은 보고 얘기할 때 친절한 교수님을 보면서 얘기한다는 등의 대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제가 여기 아이 컨택을 편법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놨는데, 여기 교수님이 얼굴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눈을 직접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눈썹 사이에 있는 미간 또는 콧 잔등 등의 선을 보면서 눈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을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굉장히 덜어지고, 어, 긴장하지 않는 거야말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우선순위로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면접장에서는 긴장하시지 말고 그냥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펼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